KBS 라디오 광복 80주년 특집 다큐멘터리 할아버지의 사적인 이야기. 이 프로그램은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지원받아 제작되었습니다. 아울러 본 다큐멘터리의 주인공 고 최병로 할아버지의 육성과 고 박완서 작가님의 육성은 일부 AI로 복원됐음을 알려드립니다. 일제강점기 때는 참 그 당시에 농사주 지어도 내게 내 거가 아니고 너 일본 순사온다 겁이 나는 거야. 잊지를 못하겠어 내가. 6.25 전쟁 직후에는 너무너무 우리나라가 못 살았었어요. 배가 너무 고파갖고. 저희 할머니가 항상 말씀을 해주셨는데 1920년도생이세요. 창씨개명 그런 서러운 그런 아픔이. 저희 할아버지가 1925년생이신데 일본 여행 한번 가자고 말씀을 드리면 일본 쪽으로는 오줌도 안 싼다고 참담했던 그 시절이 100세가 되셨는데도 다른 건 까먹어도 그 기억만큼은 계속 얘기를 하셨던 게, 사람들은 아름답고 찬란했던 순간만을 기억하고 자랑삼아 얘기할 것 같지만 사실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기억하고 싶지도 않을 것 같은 고생의 기억들을 말씀하시곤 합니다. 지금은 고인이 된 저희 외할아버지 최병로 할아버지 역시 넋두리처럼 자꾸 반복하던 그때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거기 길이 산에는 길이 없을 때라. 그때 이제 화장실만 안 써요. 그때는 벤조제. 벤조. 할아버지의 그때는 다름 아닌 일제강점기. 1922년 9월생 최병로 할아버지. 저희 엄마는 그 중에서도 늦둥이 막내. 저는 또 그 엄마의 막내딸. 저는 할아버지의 막내 외손주입니다. 99년 평생을 말씀하시고도 다 하지 못한 저희 외할아버지의 아주 개인적이고도 역사적인 사적인 이야기를 시작해보려 합니다. 저는 이 다큐멘터리의 연출과 내레이션을 맡은 KBS 라디오 장소민 PD입니다. 외할아버지께서는 팔순 때부터 해마다 저를 보고 올해가 너를 보는 마지막일 수도 있다 하시며, 그때는 말이다, 일제강점기에는 말이지, 6.25는 말이지, 당신의 살아오신 옛날 이야기를 해주시곤 했습니다. 그런 할아버지의 목소리를 담아놔야겠다고 했던 건 외삼촌들의 생각이었습니다. 희망은 법무사로 50년 하던가 아니면 내가 100세 되더라 하던가. 100세까지 법무사 한다는 것도 어려운 일인데 혹시 가능할지도 몰라. 지금 98세거든. 그러니까 앞으로 2년만 더 버티면 돼. 난 올 겨울만 무사히 넘겨도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떨려나 모르겠다. 올겨울만 넘기고 싶던 할아버지의 소망은 이루어졌지만 100세까지는 살고 싶다던 할아버지는 끝내 99의 봄에 눈을 감으셨습니다. 할아버지의 이야기로 다큐멘터리를 만들기로 한 후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담긴 녹음 파일들을 돌려듣다가 운명처럼 한 소설이 떠올랐습니다. 바로 박완서 작가님의 소설 그 많던 싱아는 누가 다 먹었을까 였습니다. 할아버지의 이야기와 참 닮은 얘기였습니다. 그 제목이 좀 우스운데, 네. 그 많던 싱아는 누가 다 먹었을까, 뭐 이런, 그러니까 유년기 체험을 쓴 겁니다. 제 기억이 미치는 한도 내 유년기, 그러니까 아마 네. 제 생각으로 6, 7세경부터가 아닌가 싶어요. 20세까지의 이야기를 거의 소설적인 그런 상상력이나 구성을 배제하고 전적으로 제 기억력에만 의지해서 썼습니다. 박완서 작가의 생전 인터뷰입니다. 1931년생 고 박완서 작가도 저희 할아버지처럼 그때의 이야기를 꺼내고 싶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왜 그 화가들이 여러 대상을 그리다 보면 나중에 자화상도 하나쯤 남기지 않습니까? 자서전이라기보다 자화상을 그리는 심정으로 자기만이 겪고 본 거를 언젠가는 증언해야겠다, 이런 것도 어떤 제 문학의 중요한 모티브가 아닌가 싶습니다. 박완서 작가의 장녀 호원숙 작가입니다. 그것이 어머니한테는 작가로서의 사명이라고 생각하시죠. 1922년생 할아버지와 1931년생 박완서 작가가 태어난 곳은
각각 홍성과 개성. 각기 다른 남쪽과 북쪽에서 태어났지만 1930년대 후반 우연히도 홍성 시골 소년과 박적골 어린 소년은 같은 서울 하늘 아래서 살았습니다. 저희 할아버지는 중구 북창동 94번지, 박완서 작가는 서대문구 현저동 46번지. 직선 거리로 4km 남짓 떨어진 곳에서 가난한 서울살이를 했던 두 사람. 박완서 작가는 소설 그 많던 싱아는 누가 다 먹었을까의 개정판 작가의 말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책을 처음 내면서 쓴 서문을 다시 읽어보니 말미에 나는 지금 지쳐있고 위안이 필요하다고 쓰고 있다. 이 소설에서 그걸 특별히 강조한 건 아마 순전히 기억에 의지한 소설이기 때문일 것이다. 기억을 환기시키기란 덮어둔 상처를 이르짚는 것과 같아서 힘들고 자신이 역겹기까지 하다. 작가적 소명으로 기억을 환기했지만 그 작업이 고통을 넘어 역겹기까지 했다던 박완서 작가. 할아버지에게도 그 시절은 수없이 목이 매는 순간들이었습니다. 16살 어린애가 그 돈을 받을 때마다 나 몇 번 쓰러졌어요. 그 깃발에 쓰러지면 이제 갖다 주워 담아가지고 간신히 일으켜서 그때 참 서럽더라고. 일제시대에 피지배자로 태어나서 20년 넘게 산 거지. 그리고 바로 또 전쟁통. 이게 팔자서 소가야 되죠. 이게 할 수 없이 내 운명이 이렇게 타고났구나. 1922년 9월 충청남도 홍성군 은하면에서 저희 외할아버지 고 최병노옹은 이름뿐인 가난한 양반집에서 장남으로 태어났습니다. 양반의 체면을 지키기 어려울 정도로 당장 머슴살이를 나가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가난했지만 할아버지는 장남이었기에 가까스로 소학교 교육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할아버지와 비슷한 시기를 살아온 분들을 연구하고 일제시대 조선 청소년들의 삶과 경험이라는 논문을 발표한 한국학중앙연구원 문옥표 명예교수를 만났습니다. 이 보통 학교는 일제 말기까지 진학률이 굉장히 낮아요. 특히 여성의 문맹률은 80% 거진 이런 교육을 안 시켰지. 돈이 드니까 한 집안에서 큰아들 하나만 공부시키는 거가 겨우겨우 할 수 있는 거죠. 웬만한 집안에서. 그런 시대에 학교 다녔으면 어떻게 얼마나 비참했겠냐. 나 6년 동안 도시락을 못 싸가지고 다녔어. 6년 동안. 도시락 쌀 수가 없어요. 삭하면 머리밥에다가 반찬이 없어서. 난 그래도 소학교라도 졸업한 거라. 그러고 보면 우리 아버지가 참 대단하셨어. 연고도 없는데 나를 서울까지 올려보냈으니까. 할아버지, 그때가 몇 살이셨는데요? 36년도니까 15살이었지. 무섭진 않으셨어요? 지금으로 치면 고작 중학교 2학년인데. 무서웠지. 너무 무서웠지. 고향을 떠난 게 처음이었으니까. 그래도 난 장남인데 어려운 형편에 공부까지 시켜주셨는데 맏아들 노릇 해야지. 장남의 무게를 어깨에 짊어진 할아버지의 15살 서울살이는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서울에서는 어디 사셨어요? 북창동 94번지 아주. 근처에 점포라고는 하나도 없었고 기숙사하고 창고, 사무실, 일본인 사장이 하는 책 만드는 회사였는데 사무원들이 책을 분리하면 우리는 그걸 자전거로 배달하는 거지. 서울에서도 돈 많은 부자들만 산다는 사대문 안 북창동. 그곳에서 할아버지는 배고픈 빈민의 삶을 시작했습니다. 서울에서 할 수 있는 많은 일들 중 할아버지가 북창동 94번지에서 책 배달을 하게 된 단서를 뜻밖에도 박완서 작가의 그 많던 싱아는 누가 다 먹었을까에서 찾을 수 있었습니다. 복순이가 다음 일요일날 같이 도서관에 가보자고 나를 꼬셨다. 선생님이 가르쳐준 도서관은 지금의 롯데백화점 자리였다. 그때 그 도서관을 우리는 공립도서관이라고도 했고 총독부 도서관이라고도 했다. 간신히 당도한 곳은 아이들이 만만하게 이용할 수 있게 생긴 건물이 아니었다. 딴 도서관에 가보라고 했다. 수희 아저씨가 가르쳐준 딴 도서관은 거기서 가까웠다. 지금의 조선호텔 정문 바로 건너편에 있는 풀입 도서관이었다. 그때는 총독부 도서관 다음으로 큰 도서관이었다. 일제강점기 북창동 94번지, 지금의 도로명 주소 중구 남대문로 1길 26 어딘가는
과거 도서관이었다던 조선호텔 맞은편 롯데백화점과는 아주 가까웠습니다. 그곳엔 지금도 일제의 흔적, 적산가옥이 몇몇 남아있습니다. 서울에서 자전거로 책 배달을 하셨다고요? 내가 자전거 때문에 참 고생 많이 했어요. 내가 옷도 다 찢기고 어디가 무슨 돈인지도 모르고 빈 자전거라면 그냥 어떻게 타겠는데 굉장히 무거워. 핸들 붙잡고 있는데 이걸 붙잡고서만 손이 막 떨려. 나 몇 번 쓰러졌어요. 어떤 게 제일 힘드셨어요? 그때는 아주 배고파가지고 견딜 수가 없어. 내가 워낙 참을성이 많아가지고 다 견디는 거라. 어머니의 교육열에 67살에 상경한 박완서 작가의 서울살이도 곤궁하긴 마찬가지였습니다. 박완서 작가와 가족들의 서울 첫집은 사대문 밖 현저동 46번지 418호 서대문 형무소 맞은편. 재개발로 지금은 사라진 옥바라지 여관 골목보다도 한참을 올라가야 했던 달동네 사글새방이었습니다. 소학교 교육을 받기에도 빠듯한 살림살이였고 고단한 서울살이였습니다. 월사금은 80전이었다. 아이들은 거의 다 1원짜리 한 장하고 저금 통장하고 가지고 가서 거스름돈 20전은 저금을 했다. 엄마는 80전씩만 주다가 내가 다달이 저금하는 아이들을 부러워하자 가끔 90전씩 줄 때도 있었다. 한국학중앙연구원 문옥표 명예교수입니다. 금융조합에서 일하는 사람 한 달 월급 정도가 한 달에 서울에 유학을 오려면 한경도에서 서울에 와서 학교, 중학교 다니려면 월사금, 생활 하수비, 생활비, 잡비 그렇게 하면 한 40-50원이 들었다. 한 사람 월급이 다 들어가는 정도니까 한 집안에 몇 명의 그 수입이 있기 전에는 학교를 보내기 어려워. 하지만 값비싼 교육비를 내고도 조선인은 교육에서도 차별을 받았습니다. 서울에 있었던 학교의 80-90%는 일본인이에요. 일본인 인구는 굉장히 작았죠. 아침에 학교 가면은 책보 놔두고 다 같이 목총 들고 군사훈련. 40년대 되면 다 그렇게 살았다는 거지. 여자들도 그때 되면 다 교복, 통치마, 까만 거 그런 식의 간편복 같은 거 입고 아니면 몸빼. 몸빼가 일본의 작업복이거든요. 나가서 노동봉사. 그러니까 공부 가르치는 것은 목적이 아니었지. 군사훈련하고 전쟁 준비하고. 당시 서울의 버젓한 직장인들이 받는 한 달 월급은 40-50원. 시골 홍성에서 소학교를 나와 배달 일을 하며 받은 봉급은 3원. 자전거도 탈 줄 모르던 시골 소년이 수없이 무릎을 깨져가며 배달해서 한 달간 번 돈은 고작 3원이었습니다. 초봉이 3원이야. 한 1년 되니까 10원 줘. 3원짜리가 10원 됐으니까. 아니, 그것도 받아 너무 좋아서 10원짜리 지폐. 그때부터 내가 은하로 송금하기 시작하는 거라. 그 10원 중에서 또 절약해가지고 한 절반만 쓰고 절반 아버지한테 보내줬어. 아버지야, 그 돈을 받을 때마다 16살 돼. 10원 받는. 16살 어린애가 10원 받았다고 5원 보내줬으니까. 나라를 빼앗기고 주권을 빼앗긴 쫓기듯 살아내야 했던 핍박의 역사는 그렇게 15살 가난한 장남을 철들게 만들었습니다. 태어나보니 일제 강점기였어. 그게 뭔지도 잘 몰랐어. 그땐 양반으로 태어나면 양반이고 그렇지 않으면 상민이고 노비이고 그런 줄만 알았지. 일본 사람들 한국 사람 하기에는 그냥 목수게 알았잖아. 그렇지. 우월 자기다 우월감이 있고 우리도 피 지배자니까 그걸 참고 내가 인터뷰를 위해 만난 공간역사연구소 박광일 소장도 본인의 할아버지와의 일화를 풀어줬습니다. 돌아가셨지만 할아버지께서 1919년생이셨으니까 딱 어떻게 보면 그 시기의 일상을 견뎌 오신 분이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제가 어렸을 때 뭘 하다 보면은 몸을 깨끗이 해야 된다. 그다음에 이제 청소를 잘해야 된다. 그다음에 부지런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뭐 일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른들이 아이들한테 할 수 있는 뭐 가장 일반적인 얘기가 아닌가라고 봤는데 그 뒤에 이제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들어보니까 그렇지 않으면 일본 사람들이 한국인을 무시했다. 깨끗하지 못하다고 무시했고 청소 잘하지 않는다고 무시했고 그다음에 부지런하지 못하다고 무시했다. 그러니 그 무시를 받지 않으려고 굉장히 삶에서 노력을 하셨던 게 저에게 이제 표현이 되기도 했던 거죠. 잔소리처럼 여겼던 어르신들의 그 말씀들은 식민지 피지배자들이 일제의 핍박과 멸시를 견디기 위한 안간 힘이었음을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일본 사람들이 한국인을 막 비판할 때 근성이 안 좋다 뭐 이런 표현을 했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일본말로 표현하면 곤조가 되거든요. 뭐 곤조를 부린다 이런 표현을 해서 그래서 조선 사람, 한국 사람은 안 돼라는 얘기를 어렸을 때 조금 자주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돌이켜 생각해 보면 그때 어떻게 보면 한국인을 억압하고 그다음에 한국을 무시했던 그 시선을 수십 년 동안 계속 반복해서 받다 보니까 과정에 있어서 차별받지 않으려고 노력했던 그런 부분들이 이제 여기에 나타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요. 또 때에 따라서는 폭력적으로 조선 사람들, 한국 사람들을 괴롭혔던 사람들도 있으나 또 이제 뭐 개인적인 어떤 성향에 의해서 뭐 친절함을 베푼다거나 또 때에 따라서는 우월감을 바탕으로 해서 뭐 어떻게 보면은 좀 이제 한국 사람을 끌어안으려고 했다거나 이런 부분들도 분명히 있었기는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한 번 배탈이 났는데 큰일 났더라고. 내가 죽을 힘을 다해서 한번 일본 사람 사는 그 주택가인데 들어가서 나 지금 배가 아파서 죽겠다고 죄송하지만 화장실 좀 빌려달라고. 일본말로 옆에 변소야 변소를 일본말로 변소라고 그러고. 일본 부인들 보면서 옥상 부를 때 옥상이라고 옥상. 대단히 미안하지만 화장실 좀 빌려달라 소리인데 그 말이 이렇게 쉽게 나오나? 이미 저 촌놈이 말이야 죽을 힘을 다해서 말을 해봤지. 그 부인이가 참 정달하고 친절하더라고. 변소를 가르쳐줘서 거기서. 할아버지는 이렇게 친절했던 몇몇 일본인들의 일화를 들려주시기도 했습니다. 한국학중앙연구원 문옥표 명예교수입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자기들이 차별받고 모멸감을 느끼고 끊임없는 분노 속에 살았던 걸 알죠. 할아버지처럼. 그 두 가지가 언제나 같이 있는 거예요. 일본 사람들이라고 다 그렇게 악독하게 대하진 않고 인심도 좋은 사람도 있었고. 친절함이 동등한 위치에서의 친절함이 아니라 위에서 아래로 내려왔다 보면서의 친절함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그 친절함이라고 하는 거는 현상 유지를 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1945년 기준으로 일본인 민간인 기준으로 3% 정도밖에 그 비중을 차지하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97, 8%가 조선 사람이고 한국 사람인데 거기서 일어날 수 있는 폭동이라든지 저항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면은 법이라든지 또는 때에 따라서는 우월감을 바탕으로 합리성을 가장한 압박은 충분히 가능하겠으나 개인적인 일탈이라든지 또 때에 따라서 무력을 통해서 조선 사람들의 감정을 건드리는 부분들은 가능하면 피하려고 했던 부분들이 있었던 거죠. 창씨 개명에 대한 부분들도 조금은 이제 동등함 또는 황국신민화, 내선 일체랑 연결을 해서 약간 오해할 여지가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민족이 말살된다 그래서 우리는 기분이 나쁘지만 일본 처지에서 본다 그러면은 이거는 굉장히 높은 어떤 시혜를 베푸는 것이 되는 거죠. 일제강점기 말기 조선 총독부는 1940년 창씨를 강행했습니다. 2월 11일부터 8월 10일까지 일본식 시를 정해서 제출할 것을 명령한 것이죠. 하지만 그해 5월까지 창씨 신고 가구 수가 8%에도 미치지 못하자 일제는 교묘한 방법으로 창씨를 강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가급적인 방법은 이미 어른들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 유학 갈 때 창씨 안 하면 못 간다. 그 다음에 일정한 취직할 때 창씨 안 되면 못 한다. 그 다음에 이제 제일 강력한 수단이 뭐냐면은 학교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아이들한테 창씨한 아이들한테는 이름표를 달아주고 그렇지 않은 아이들은 이름표를 안 달아주고 나중에 총동원 체제로 넘어갔을 때는 창씨한 사람에게는 배급을 우선으로 합니다. 소설 그 많던 싱아는 누가 다 먹었을까에서도 박완서 작가는 창씨와 관련한 일화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창씨를 하지 않았다. 할아버지가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엔 그것만은 안 된다고 완강하게 나오셨기 때문이다. 엄마는 자주 나에게 그 일본 선생이 너 성 안 갈았다고 뭘 하지 않더냐고 물어보곤 했다. 할아버지의 창씨 거부로 어린 딸이 행여 차별이나 괴롭힘을 당하진 않을까 걱정하는 모습은 어린 완서의 어머니뿐 아니라 당시 대다수 부모들의 한결같은 고민이었습니다. 그런 모성과 부성이 마지못한 창씨를 결심하게 합니다. 내 이름을 일본말로 부르면 보쿠엔쇼가 되는데 비상시국이 되면서 방공 연습을 매일같이 했는데 방공 연습을 일본말로 하면은 보쿠엔쇼가 되었다. 발음이 비슷해서 방공 연습 때마다 아이들이 나를 놀렸다. 공간역사연구소 박광일 소장입니다. 이런 방식이 되니까 결국은 아이들 때문에 집안의 어른들이 어쩔 수 없이 창씨를 하는 비율이 생기게 되면서
8월 달에는 그 수준이 80% 수준까지 올라가게 되어서 총독부로서는 체면을, 그렇지만 이제 조선 사람들로서는 자존심과 그 정체성에 심각한 타격을 이제 받게 되었던 결론까지는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교묘한 심리적 압박을 통해 일제는 7.6%에 불과했던 조선인의 창씨율을 몇 달 새 80%까지 끌어올렸지만 갖은 핍박 속에서도 자신의 성을 지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식민지 치하의 조선인 누군가에게 성을 고수한다는 것은 용기였고 조용하지만 강력한 저항이기도 했습니다. 창씨를 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조차도 그 상황을 순순히 받아들이진 않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한국인들로 볼 때는 진퇴양난인데 기분 나쁘니까 미나미지로 총독을 한자 이름으로 바꾸면 남씨성을 가진 둘째 아들이에요. 그러면은 난 그런 남씨성 가진 첫째 아들, 내가 그러면 총독보다 높으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쓴다거나, 내가 성을 바꾸면 개의 자식이다. 그러니까 강아지라는 표현을 써서 이누코라는 표현을 쓰기도 했었죠.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창씨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경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후에 일본으로 유학을 가는 사람들은 이 창씨 개명이 되어 있지 않으면 아예 서류 자체를 접수를 안 합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윤동주 같은 인물이요. 그래서 윤동주도 히라노마 도주라고 하는 창씨를 하고 갔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자괴감을 느꼈던, 그걸 시로 표현을 하기도 했던 부분들이 있던 거고요. 1942년 1월 29일 일본으로 건너가기 위해 창씨를 할 수밖에 없었던 시인 윤동주는 창씨를 하기 닷새 전인 1월 24일 절절한 마음으로 참회록을 적었습니다. 참회록 윤동주. 파란 녹이 낀 구리 거울 속에 내 얼굴이 남아있는 것은 어느 왕조의 유물이기에 이다지도 욕될까. 나는 나의 참회의 글을 한 줄에 줄이자. 만 24년 1개월을 무슨 기쁨을 바라 살아왔던가. 내일이나 모레나 그 어느 즐거운 날에 나는 또 한 줄의 참회록을 써야 한다. 그때 그 젊은 나이에 왜 그런 부끄러운 고백을 했던가. 밤이면 밤마다 나의 거울을 손바닥으로 발바닥으로 닦아보자. 그러면 어느 운석 밑으로 홀로 걸어가는 슬픈 사람의 뒷모양이 거울 속에 나타나 온다. 민족의 정체성을 뒤흔드는 창씨 정책의 이면에는 일제의 또 다른 계산이 있었습니다. 식민지 안에서의 의무보다 더 큰 의무가 부여될 거다. 이런 것들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강제징용이랑 강제징병은 또 다른 거라고요. 네, 징용은 일터로 끌고 가는 거를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일터 자체가 굉장히 위험한 곳이니까 그곳 자체에서 또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때에 따라서는 그 피해가 굉장히 커질 수 있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군함도에서 표현되는 그런 모습들이 징용이라고 본다면, 징병은 총을 들려주는 겁니다. 원하지도 않는 일본의 성을 따르라 하고 성을 주었으니 시혜를 얻은 대가로 황국 신민의 의무를 해야 한다는 게 일제의 억지스런 창씨를 강행했던 또 다른 계산이자 그림이었습니다. 강제징용과 강제징병. 그 많던 싱아는 누가 다 먹었을까에 오빠와 엄마 편에서도 당시 상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일본의 폐색이 짙어지면서 점점 더 살기가 어려워졌다. 조선 청년에 대한 지원병제가 징병제로 바뀌었다. 오빠는 징병엔 걸리지 않을 나이였지만 징용이라는 노무통원 제도가 따로 있어 언제 징집이 될지 모르는 형편이었다. 한국학중앙연구원 문호표 명예교수의 논문 일제시대 조선 청소년들의 삶과 경험의 14살 소년의 사례로도 만날 수 있습니다. 징병제가 1943년 3월에 이제 조선에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식민지 이제 망하기 1년 그때 전이에요.
그래서 그때 내가 한 사례는 끌려가서 징용 때문에 끌려간 사람도 있었겠지. 충청도에서 고모를 다녔는데 빨리 그 군대라는 걸 갔다 와가지고선 서울로 진학을 해서 취직을 해야겠다는 1년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빨리 갔다 오려고 그러는데 위험하니까 부모가 안 해주니까 몰래 도장을 훔쳐서 찍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한 6개월만 해방이 늦었으면 자기는 비행사로 가서 죽었을 거라고.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거지. 어린애들이 14살 먹은 애가 무슨 생각을 하겠어. 빨리 해서 공부 빨리 하고 우리 어머니 아버지 고생하시니까 내가 빨리 취직을 해야겠다 이 생각만 한 거지. 그때는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건 줄 알았던 거죠. 금방 우리가 무슨 정부도 통제되고 일본이 언제 망할지도 모르고 지고 있는지도 잘 모르고 다 통제를 하니까 그런 식으로 소박한 마음으로 애들이잖아요. 일본에 유학했던 학생이나 조선 청년들 가운데 상당수를 군인으로 끌고 가서 제대로 된 무기도 주지 않고 어떻게 보면 전선의 맨 앞에 세우니까 어떻게 보면은 일본 사람들이 받을 피해, 전쟁에서 받을 피해를 조선 청년들이 받게 만들었던 게 징병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징용과 징병은 가가호호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되었고 집집마다 남편과 아들이 끌려갈지 모른다는 두려움에 떨어야 했습니다. 당시 일본인이 운영하는 군수공장에 다니던 박완서 작가의 오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느 날 학교에서 돌아와 보니 엄마가 사색이 돼 있었다. 드디어 오빠에게 징용영장이 나온 것이었다. 엄마는 불안을 용케 감추고 오빠가 저녁밥을 다 먹고 난 후에 비로소 징용영장을 내놓았다. 너희 외증조 할아버지,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다시 고향으로 불러들인 사건이 있었어. 난리도 아니었지. 거기 있으면 끌려간다고. 그때가 22살이었어. 할아버지가 7년 만에 서울 생활을 접고 고향으로 내려간 것도 강제징용을 피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박완서 작가의 오빠는 당시 일하던 군수공장의 일본인 사장 덕에 징용을 모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면이 반갑지도 달갑지도 않았던 상황이 벌어지고 완서의 오빠는 끝내 결단을 내리게 됩니다. 오빠가 와타나베 철공소를 그만두었다. 자기는 징용에 빠지고 자기가 취직시켜준 기술자는 징용에서 못 빼낸 사건은 기어코 회사를 그만두는 데까지 이르렀다. 밥줄을 걸고까지 저항하고 고민한 오빠를 아무도 이해하지 못했다. 때가 어느 때인가 각자가 자기 보신책의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아도 살아남을까 말까 한 세상이었다. 그 시절의 용기는 패기가 아닌 무모함이었지만 그 무모함을 감당하는 양심들도 있었습니다. 가까스로 징용, 징병 소집을 피하고도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 대한 부채의식으로 살아간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바로 저희 할아버지처럼요. 나는 그래도 징용은 피했지만 홍성에서도 많이들 끌려갔어. 광복 때 내가 면사무소에서 일했는데 기차역에서 징용이랑 징병 갔다가 돌아온 사람들 명단 작성을 했거든. 돌아오지 못한 사람도 있었지. 착잡하고 미안했어. 남자들은 강제징용, 징병에 맞서야 했다면 여자들은 위안부 소집으로부터 필사적으로 도망쳐야 했습니다. 그 많던 싱아는 누가 다 먹었을까? 179쪽의 이야기입니다. 1914년 겨울방학에 귀향했을 때는 박저골 사정도 매우 흉흉했다. 우리 마을은 아니었지만 이웃 마을에서 가립가리 속에 숨었던 소녀가 창 끝에 옆구리를 찔렸다는 소문은 너무도 끔찍해 백주의 악몽이었다. 소녀가 거기 숨은 까닭은 정신대 때문이었다. 마침 그보다 며칠 전에 딴 마을에서 물을 깃던 소녀를 일본 순사가 정신대로 끌고 간 일이 있었다는 소문을 들은 소녀의 부모가 동구 밖에 양복 입은 사람들이 나타나니까 지레 겁을 먹고 딸을 거기다 감춘 것이었다. 사람을 빼앗기는 건 먹을 걸 빼앗기는 것보다 더 무서웠고 사람과 먹을 걸 한꺼번에 빼앗기는 세상은 보나마나 말세였다. 말세의 징후가 도처에 비죽거리고 있었다. 나하고 동갑내기를 멀리 시집 보낸 소꿉동무 엄마가 나를 붙들고 눈물을 흘렸다. 내 나이에 시집을 가다니 그때 나는 겨우 14살이었다. 그러나 시골에선 조언이 유행이었다. 극도의 식량난으로 딸 가진 집에선 한 식구라도 돌고 싶은데 정신대 문제까지 겹치니 하루빨리 치우는 게 수였고
아들 가진 집에선 병정 내보내기 전에 손이라도 받아놓고 싶어 했으니까. 어린 소녀들이 일찍이 시집을 가야만 했던 사정은 할아버지가 소학교를 다니던 1930년대 초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나는 제때 학교 가서 제일 어렸지만 나보다 서너 살, 대여섯 살 나이 많은 애들도 있었던 거라. 3학년 때부터 결혼하기 시작하는 애들이 3학년 때부터 결혼하니까 여자들은 1학년 들어갈 때 한 11명 있었는데 졸업할 때 보니까 다 하나. 졸업할 때 여자가 하나밖에 안 남았어. 다 시집가 버리고. 그렇죠. 기가 막혀. 4학년 때부터 결혼하니까 이것들이 뭐 같은 우리 동창이라도 뭐 애기 취급하려고 해. 어른 됐다고. 야, 거기 쪼꼬미다. 가서 문 좀 닫아. 아, 저 지지배가 뭐라는 거야? 어디서 개지배가 하늘 같은 남자한테? 아이고, 놀고 있네. 말꼬랑지 마냥 딸랑딸랑 머리카락 매달고 다니는 게. 상투도 안 튼 게 남자는 무슨 남자냐? 야, 이 조그만 것들아. 순자 내 모래 쪽지거든? 이제 어른이 된단 말이다, 어른. 이것들아, 누님, 마님 요래 불러라. 이 쥐콩만한 녀석들아. 신랑 얼굴 봤어? 잘생겼어? 몰라. 시집 가란다니까 가지. 합방은 언제 하는데? 아, 얘는 못하는 소리가 없어. 그런 시대에 학교 다녔으니 어떻게 얼마나 비참했겠나. 위안부 소집을 피하기 위해 어린 소녀들은 민며느리가 되던 시절이었습니다. 정신대가 있고 위안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위안부로 끌고 가는 게 아니라 정신대로 끌고 가요. 정신대는 징용이에요. 공장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 정신대, 근로정신대예요. 정신대 앞에는 근로가 붙어 있어요. 그런데 정신대 중에 일부를 군 위안부로 끌고 가는 거죠. 이건 이제 일본이 붙인 컴포트 호먼이라는 개념이고,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다운표 치고 쓰는 위안부 개념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그 소문이 퍼지는 거죠. 공장에 끌려간 줄 알았는데 군대에 끌려가서 가니까 이게 공장에서 일하는 게 아니라 가니까 이게 성노예제 피해자로 위안부로 끌려간다. 이 얘기가 왜 느낌이 오잖아. 왜 여자애들을 데려가? 처음에는 막 수천 명 데려갈 때는 공장에 갔나 보다 했는데 나중에 계속 몇십 명씩 이래도 계속 데려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딸 가진 부모가 제일 먼저 떠올리는 게 뭐예요? 이건 뭔가 문제가 있구나. 그러니까 이제 일찍 결혼시키거나 아니면은 얘는 뭐 어디가 뭐 다쳤다거나 이렇게 숨겨놓고 뭐. 강제징용과 징병, 정신대와 위안부, 그리고 남김없는 수탈. 일본의 말세의 징후는 조선인을 쥐어짜며 비죽거리듯 수면 위로 드러났습니다. 일제는 점점 더 교묘하고 악랄하게 조선인을 향해 칼끝을 겨눴고 그만큼 조선인의 희생은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땅에 해방의 날이 찾아왔습니다. 할아버지는 광복되던 때 기억나는 일 있으세요? 그때 24살 때지. 은하면 호적계 서기였으니까 TV나 라디오가 귀해서 우리는 해방이 된지도 몰랐어. 군청 갔다 온 직원이 헐레벌떡 와서는 그러는 거야. 해방이 됐다고. 해방이 됐슈, 해방! 아유, 자가 더위를 먹었나. 이게 뭔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여. 아이, 읍내에 심부름 보내놨더니 어디서 농땡이를 치다가 와서. 아유, 맞다니까요. 지가 이 두 눈으로 똑똑하게 봤슈. 홍성읍이 난리가 났슈, 난리가. 일본 사람들은 지네 나라 패망했다고 울고불고 조선인들은 해방이 됐다고 태극기를 흔들고 아이 난리여요. 아이, 너 잡혀가고 싶어서 환장하냐? 누가 들으면 어쩔라 그래. 우린 당연히 헛소리인 줄 알았지. 실제로 그 아이를 순경이 잡아갔으니까. 누구야? 어떤 놈이 감히 우리 일본 제국이 패망했던 헛소문을 퍼뜨리는 거야? 아이고. 너야? 아유,
아유 나으리 저는 그냥 들은 대로. 제가 잡아가. 아유 살려주셔요. 아유 잘못했어요. 일본 순경은 유언비어를 퍼뜨렸다며 직원을 잡아 가뒀어. 그리고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그 길로 광천까지 간 거야. 그리고선 일본이 패망한 사실을 확인했지. 죄 없는 직원도 잡혀있다가 풀려났어. 지금 생각해보면 어처구니가 없지. 그런 일도 있었어. 성균관대학교 사학과 오재현 교수에게 당시 상황을 자세히 들어보았습니다. 그래도 이게 도시니까 그 다음 날인 16일 날 사람들이 이제 이 광복의 기쁜 소식을 알 수 있었지만 저 멀리 시골 같은 경우는 훨씬 더 시간이 많이 걸렸다고 그래요. 뭐 한 3, 4일 정도 뒤에 가서야 세상이 바뀌었다. 당시 고향 박적골에 내려가 있었던 박완서 작가도 광복을 뒤늦게 알았습니다. 개학하기 전에 일본이 망하고 우리는 해방이 되었다. 박적골에 일본이 망한 사실이 알려진 건 8월 15일보다 사나흘 후였다. 오금방송의 내용은 크게 두 개로 구분된다고 할 수 있어요. 하나는 연합국이 제시했던 포츠담 선언을 이제 수락하겠다, 그것에 응하겠다라는 것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이 전쟁은 자기의 의지로 한 전쟁이 아니고, 그리고 이제 자신이 이 포츠담 선언을 수락했을 때 일본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텐데 뭐 그 어려움들을 잘 견디고 국가를 수호하자, 특히 혼란을 방지하자, 이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항복이라는 워딩이 없어요. 맥락을 알면은 이것이 항복이라고 하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지만 그 맥락을 모르는 사람은 도대체 이게 뭔 소린가 아마 의아해할 수 있을 겁니다. 이게 라디오 형태로 이렇게 방송이 되었을 때도 역시 기술 수준이 떨어지니까 이게 굉장히 잘 안 들렸다고 합니다. 게다가 이것이 이제 내용이 굉장히 좀 장황해요. 그리고 명시적으로 항복이라는 말은 없고 굉장히 좀 그 어투 자체가 생소하고 낯선 좀 문어체 또 옛스러운 그런 말로 되어 있어서 일본인들도 정확하게 내용을 캐치하기가 좀 어려웠다고 합니다. 당시 라디오를 가진 조선인은 많지 않았고 떨리는 천황의 목소리는 띄엄띄엄한 데다 잡음도 심했습니다. 한자어가 섞여 있는 문어체식 일본어는 웬만한 지식인이 듣기에도 난해하기만 했고요. 항복이나 패배라는 단어 없는 일왕의 항복선언을 제대로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본인들은 그래도 라디오들을 많이 갖고 있었지만 한국인들은 라디오를 갖고 있는 경우가 정말 최고 엘리트들을 제외한다면 그 수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8월 15일은 사실 한국인들에게는 이 해방의 소식이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뭐 그런 상황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날 당시에는 사회적인 반응도 있을 수가 없었겠네요. 그렇죠. 8월 15일 날은 사실 식민지 조선 내에서 특별한 반응이 없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 날 분위기가 달라지는 거죠. 뭔가 일본 천황이 굉장히 심각한 어떤 발표를 했고 이것이 사실 이 전쟁에서 일본이 항복을 한 것이다 라는 이제 소문들이 퍼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소문만 가지고는 사람들이 움직이지 않겠죠. 근데 이제 어떤 가시적인 움직임이 보이는 겁니다. 즉 감옥에 갇혀 있었던 민족운동하다가 잡혀 들어갔던 한국인들이 이제 풀려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일단 세상이 바뀌었구나. 그리고 정말로 일본이 망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한테 아주 단적으로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되었고, 그러면서 사람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갔고, 그러면서 그 감옥에서 풀려나온 사람들과 함께 만세를 부르기 시작한 겁니다. 결국 입소문으로 일본의 패망을, 우리의 광복을 접한 박완서 작가와 저희 할아버지를 비롯한 수많은 조선인들은 먹을 가라 급하게 일장기를 태극기로 변조해 거리로 뛰쳐나왔습니다. 식민치하에서 제대로 된 태극기를 품어본 지 오래였기에 급조한 태극기의 사괴, 건곤 감리는 제각각이었지만 벅찬 마음은 한 가지였습니다. 태어나 보니 일제강점기. 1922년에 태어난 할아버지는 24살이었고 1931년에 태어난 박완서 작가는 15살의 일이었습니다. 이들에게 일제강점기는 어떤 시간이었을까요? 박완서 작가의 장녀 호원숙 작가입니다.
엄마의 말뚝의 첫 부분, 그걸 제가 되게 좋아해요. 나는 미지의 고향으로 어쩔 수 없이 끌려가고 있는 중이었다. 끌려가고 있다는 생각 때문에 가파른 고개를 오르면서 추락하고 있는 것 같은 아찔한 공포감과 속도감을 맛보고 있었다. 마침내 우리는 고개의 정상에 섰다. 봐라, 송도다, 대처다. 엄마는 마치 자기가 그 대처의 주인이라도 되는 것처럼 자랑스럽게 말했다. 제가 이 부분을 좋아하는 게 이제 할머니와 엄마의 손에 끌려가고 있으면서도 7살 어린애가 가파른 고개를 오르면서 추락하고 있다는 그런 공포감, 아찔한 공포감과 속도감을 맛보고 있었다. 끌려가고 있지만 자기는 그걸 그야말로 수동적인 끌려감이 아니라는 거죠. 할아버지가 겪은 일제강점기는 어떤 시간이었을까? 10년 넘게 띄엄띄엄 녹음된 할아버지의 생전 육성을 여러 번 들어봤지만 이따금 울컥하긴 했어도 이렇다 저렇다 감정을 드러내는 말씀은 없었습니다. 배고프고 존중받지 못한 결핍의 시간들이었지만 그 세월 속에서 할아버지는 좌절하지 않았고 시대와 사람에 대한 미움과 원망을 키우지 않았습니다. 난 저때 사람을 미워하지 할 수가 없어요. 건덕지가 있어야지. 내가 잘나게 했나 뭐 배운 게 많아. 아버지나 어머니가 참 훌륭하신 분이야. 그래도 어머니 때문에 이들이 잘 큰 거라. 엄마가 훌륭한 지도자요. 광복 80년을 돌이켜 보면은 처음에는 뭐 친일과 독립운동에서 뭔가 조금 이렇게 정의롭지 못한 그런 어떤 과정들을 좀 밟아온 면이 있죠. 그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말이 뭐 친일을 하면 3대가 흥하고 뭐 독립운동을 하면 3대가 망한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막 계속 이어져 왔단 말이에요. 저는 이제 어떤 입장이냐면은 엘리트들은 좀 이런 잣대에서 자유롭지 못해요. 결국 이 사회에서 엘리트로서 일정하게 권한과 여러 가지 또 명예를 얻었던 또 부를 얻었던 그런 이제 사람들은 그거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게 노블리스 오블리주죠. 그래서 그러한 책임이라는 측면에서 친일과 독립운동이라고 하는 그런 잣대에서 그들은 자유로울 수 없고 우리는 그런 잣대로 그들을 또 평가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이제 그렇지 않은 일반적인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물론 그들이 완전히 뭐 그 잣대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좀 더 복합적으로 그 시기를 살았던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던 여러 가지 구조적인 제약들이라든지 환경들을 좀 우리가 충분히 좀 이해하고 좀 고려할 필요가 있겠다. 문옥표 명예교수입니다. 식민 상황이라는 건 굉장히 슬픈 상황이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언제나 끊임없는 선택을 해야 돼요. 순응을 하고 저항을 하고. 일종의 강요된 이중성이라 그럴까? 그걸 갖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사람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그 당시를 살았을까? 아까 우리가 강요된 이중성 그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가 다 일본에 순응하고 맞춰서 타협하고 살았던 것 같지만 해방되는 순간 어디서 숨겨놓은 태극기를 다 들고 나왔잖아요. 2천만이 길거리로. 그게 같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 역사에서 격동기가 아닌 적이 없고 특히 근현대사는 더더욱 매 순간이 격동의 시대였지만 아마 1910년대에서 30년대 태어나신 분들이 가장 격동의 세월을 살지 않았을까 싶어요. 일단 그분들이 태어났을 때부터 식민지였고 그리고 식민지기가 뒤로 갈수록 더 어떻게 보면 엄혹해지거든요. 그런데 이제 1945년에 우리가 이제 광복을 맞이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세상이 좋아질 줄 알았는데 사실은 이제 45년 이후에도 또 막 좌우로 갈라져서 갈등과 대립을 겪고 그러면서 결국 나라는 분단되고 분단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곧바로 전쟁을 치르면서 더 큰 비극으로 이것이 이어지는 거죠. 그리고 뭐 전쟁이 끝나고 나서도 한동안은 빈곤한 그런 어떤 삶을 면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러한 삶을 온몸으로 살았던 분들이 1910년대 30년대 생들이 아닌가 싶고요. 할아버지와 그 또래 세대들은 태어나 보니 일제강점기였고 광복의 기쁨을 채 누리기도 전에 전쟁을 겪었습니다. 중장년이 되기까지 배불리 먹어보지 못했고 모든 걸 맨손으로 일궈내야 했던 우리 역사의 마지들. 그분들이 우리의 부모이자 조부모였습니다. 그러고도 속 시원하게 앓는 소리 한 번 낼 수 없었던 게 우리 시대의 어른들이었습니다. 한번 말해버리면 시원한데 그렇지 않고 막 아직도 할 얘기가 많은 것처럼 엉어리가 남아있는 게
같은 시기를 몇 번이고 소설로 풀어내도 마음에 응어리가 남아있다던 박완서 작가. 할아버지의 마음속에도 그런 응어리가 있었을까요? 1922년생 최병노. 저희 외할아버지는 99을 일기로 2020년 5월 그토록 사랑하던 아내, 저희 외할머니의 옆에 누우셨습니다. 돌아가시기 6개월 전 가족 모임에서 할아버지는 지난 삶을 돌이키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불행했다고 생각하냐? 그 시절의 어르신들을 가장 가까이서 지켜봤던 자녀들은 어떻게 기억하고 있을까요? 호은숙 작가님이 기억하는 박완서 작가님은 어떤 엄마였나요? 저는 이제 어릴 때부터 저희 어머니 아름답다고 생각했어요. 어린 마음에도 아름답다고 생각했고 저희 어머니가 정말로 좋은 분이세요. 제가 굉장히 놀라운 게 딸한테조차도 다른 사람의 비밀을 얘기하지 않았어요. 절대로. 그래서 진짜 저거 한 사람들은 다 존경했죠. 외삼촌, 그리고 엄마가 기억하는 외할아버지는 어떤 아버지였어요? 아버지의 과거부터 현대까지 사시면서 얼마나 고생이 많았을까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 외정 때부터 온갖 시련과 역경을 견뎌낸 거잖아. 6.25까지. 차가운 면도 있어야 되는 그 시대의 삶이었고, 뭔가 자식들을 다 거느리고 살려면 맞아, 자기 이해해. 직업조차도 바꿔야 되는 그런 칼 같은 그런 것들이 있었지만, 개인적으로 다들 어떻게 좀 잘 살게 해주려고 노력했던 흔적이 보이고. 감사한 아버지지. 그러니까 정말 열악한 곳에서 태어나셔서 뭐 사회적으로는 성공했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 유년 시절에 비하면 엄청난 성공을 하셨고, 그러기 위해서는 계속 노력을 하신 거잖아. 가족을 위해서 그만큼 희생을 하신 거지. 80대 초반까지도 야근을 하시면서 그렇게까지 열심히 사셨던 평생을 굉장히 나한테는 감사하니. 분명히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고 있어. 잘 될 거야. 그렇게 사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내가 느낀 아버지는 초인적으로 자기 가족을 사랑하셨던 분이야. 자기 인생이 없어. 자기 가문을 위해서 사셨어. 당신들이 계셨기에 저희가 이곳에 있습니다. 광복 80주년, 일제강점기를 치열하게 살아온, 이제는 별이 된 모든 분들에게 이 이야기를 바칩니다. 지금까지 연출과 내레이션의 장소민 PD, 구성의 김연아 작가였습니다.